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K컬처 인문화 아카데미 2강 세계 최초의 문명과 평화국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저희가 사실 세계 최초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어, 평화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라는 것을 세계 최초의 평화문명에서 찾으면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세계 문명을 최초의 문명 이야기를 하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단순히 한민족 중심의 단군조선 이야기라기보다는 세계 문명사 안에서 평화의 문명이 과연 어떤 문명이 있었는가를 조망을 해보고 그 평화의 문명 안에서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가 나오리라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하면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 보시죠. 지난주 저희가 세계 문명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익히 알았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문명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문명이었던 요한 문명,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또 최고의 문명인 안데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된 중국의 양쯔강의 양주 문화를 제가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문명과 국가, 평화의 문명이 평화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 문명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한 것을 살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1871년에 이비 타일러가 최초로 문명, 문화라는 것은 지식과 신념과 예술과 도덕과 법과 간섭을 포괄하는 어떤 복합적인 전체다, 복합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면서는 이 문명을 서서히 하나의 초기 국가, 다시 말하면 영토와 계층과 중앙집권 시스템과 조세와 법을 갖춘 정치체, 다시 말하면 국가형 복합사회가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문명의 기본 틀이 결국은 정주 국가형 어떤 사회가 문명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에서 제가 그래, 세계 최초의 문명을 찾으면 세계 최초의 국가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이 세계 최초의 문명 중에서 평화의 문명을 찾으면 평화의 국가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영감이 떠올라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한번 구성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제가 지난 주에 세계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요하, 바레 문명, 아메리카, 안데스 문명으로 이렇게 크게 6가지 문명으로 나눴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특이하게 황하보다 더 오래된 양주 문화를 제가 살짝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중에서 평화의 문명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이 평화의 문명을 찾으면 이 평화의 문명 안에서 평화의 국가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문명이 곧 국가였거든요. 예. 수천 년, 우리 많은 학자들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자, 그래서 평화라는 어떤 개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평화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요한 갈등이라는 평화학자가 평화를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이렇게 나눈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그저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 제도들, 시스템들, 교육, 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적극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라는 틀을 갖고 평화의 문명을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평화의 문명에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거나 굉장히 작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이나 그런 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갈등이 폭발하지 않으려면 분배가 정의롭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갈등, 소요, 혁명, 전쟁 그 뿌리를 보면 결국은 분배의 문제하고 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의례, 시스템, 뭐 리추얼, 그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 민족 의식, 뭐 세계 의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이 평화의 문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지표를 한번 개략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초기적인 그런 지표에 해당됩니다. 이제까지 뭐 평화 문명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별로 없었고요. 전쟁에 대한 연구는 99.9%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의 문명은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의 문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를 첫째는 전쟁이라든지 이 무기와 관련된 유적들이 없다면 아니면 굉장히 작다면 평화의 지표는 높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곽이라든지 어떤 권력 기념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라미드라든지 장성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것들보다 백성들, 일반 서민들이 평범한 생활, 일상생활, 행복한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생활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면 평화의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배의 구조, 그리고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국가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과 같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장소, 우리는 소도라는 게 있죠. 수도라고도 부르고, 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신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는 어떤 시스템, 장치들, 이 네 가지 요소가 만약에 잘 볼 수 있다면 이 평화 문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세계 최초의 문명을 얘기를 하면서 요하 홍산 문명은 BC 4700년 전, 그러니까 6700년이 됐습니다. 벌써 전 의뢰 옥기 중심의 문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4,000년부터의 어떤 지구라트 중심의 아주 도시 중심의 어떤 문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된 문명이 남미의 안데스 쪽입니다. 예, 피라미드가 있고 원형의 그 재단이 있는 그런 3000 BC 3,500년, 5,500년이나 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와 거대한 어떤 왕권으로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한 이집트 문명은 BC 3,200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명,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리두 혹은 얼리투어 이 문화는 약 한 4,000년 정도 된 문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나라, 상나라, 은허는 BC 1250년 경이기 때문에 3,300년 정도 된 문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더스가 BC 2600년 해서 의뢰 중심의 굉장히 도시 계획적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6개 문명 중에서 과연 평화의 문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지표, 첫 번째는 이 전쟁, 무기와 관련된 어떤 지표,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어떤 폭력과 관련된 지표, 세 번째는 무기가 많으냐, 생활 연구가 많으냐 하는 지표, 네 번째로는 대중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배수 시설을 했거나 도시를 기획을 해서 만들거나 수로를 만들거나 관계 사업을 했거나 하는 대규모 어떤 국가 사업들이 있는가 하는 이런 네 개들을 얼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하려면 이 문명별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또 연구가 따라야 되거든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계략적으로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추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우선 무기와 성곽 중심이냐 생활 유물 중심이냐 해가지고 이 6개 문명과 양주 문화까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무기 성곽 빈도가 아주 높은 데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세 번째가 이집트 문명, 넷째가 요하, 다섯째가 양주 문화, 여섯째가 인더스, 그리고 아메리카 안데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유물이 많은 그런 문명은 어딘가? 그러니까 농업과 수리나 생활 도구와 관련된 그걸 또 봤더니 아메리카의 안데스,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양주, 요하,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결국은 이 무기 성곽 빈도가 많이 높을수록 생활 유물, 생계 위주의 분배 체계의 어떤 안정성은 더 낮아지는 아주 서로 이 반비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 그리고 이 농경 문화를 하기 위해서 수리 시스템, 치수 문화 이것은 갈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리 시설을 통해서 수확을 잘 하게 되면 저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분배를 많이 함으로써 갈등이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리 시설을 만들고 그죠? 치수 사업을 하고 저장고를 만들고 이런 거를 분배를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 공동체, 부족, 국가가 협동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굶주림, 갈등을 완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의례와 법과 예약과 조세라는 시스템을 잘 결합을 한다면 결국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부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그 조선시대 마을에서 마을 축제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당시는 이제 마을에 동네 그 선앙당에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때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지내고 구슬을 하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이 분배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런 연구를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우리 고대 몇천 년 전에도 그러한 전통이 충분히 계속됐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 중도의 아주 원시적인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인돌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부족장에게 부족장의 장례를 지내면서 그죠? 몇백 명이 함께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이러한 의례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베트남하고 치앙마이를 태국의 치앙마이를 갔을 때 거대한 나무에 제사를 지냈던 흔적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단군 사화에 신단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를 지냈고 어쩌면 이런 모습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의례, 보이지 않는 헌법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마을 공동체를 통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을 통합을 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6200년에 요한문명의 흥능화 문화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동북아 최초의 주거지입니다. 대략 제가 그 집의 어떤 주거지 모습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한 60개 정도로 대략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게 한 8명이 있다고 하면 500명 정도가 상주를 했거든요. 마을치고는 굉장히 큰 마을이 되는 거죠. 물론 흑룡화 문화에 이러한 주거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주변의 주거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해 유적이라고 해서 BC 6000년경에서 5000년경, 지금으로 보면 8000년 전에 옥기를 제작을 하고 곰 토템, 새 토템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용을 숭배를 했던 그러한 한민족이 살았어요. 네. 결국은 이러한 아름다운 옷길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장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8000년 전에 어쩌면 더 걸렸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구가 굉장히 원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유추를 해보면 8000년 전 사회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화된 어떤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낸 이 옥기라는 것은
다 장례의식 때 제기를 일종의 제의를 위한 장식품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어떤 문화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3500년부터 우하량에서는 이러한 제단과 적석통과 여신묘가 나타나고 바로 의례 중심의 유적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우하량 유적지에는 무기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지표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춘천의 중도에 역시 엄청난 이 유적지에 계획도시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거주지에만 최소한도 제가 볼 때 한 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명이면 500명이 사는 거고 10명이 산다면 제가 8남매이면 부모님과 합치면 10명이 되는데 800명이 사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그러면 100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적지가 중도에 엄청 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고인돌이 많다는 것은 의례 중심의 그런 문명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옥검, 옥토끼 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덤에, 그죠? 장례식 때 바로 의례용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중도 유적지에도 전쟁 무기가 희귀하기 때문에 평화의 지표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 요하 문명의 흐름을 보면 바로 중도도 요하 문명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 문화였기 때문에 평화의 지표가 높다라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더스 문명은 과연 평화의 지표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더스 문명이 굉장히 이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다 표준화된 벽돌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울과 이 측량 시스템도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더스 문명은 거대한 어떤 왕궁도 별로 없고 전쟁의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무기도 별로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인더스 문명을 일군 공동체에는 협동심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공동체 중심의 어떤 공공집회 의식을 많이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불과 불 위주의 어떤 제례를 했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어떤 권력이 아닌 기술과 협동 중심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유지를 했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인 어떤 평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화의 지표가 아주 높은 곳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부터 도시국가 간의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이 제국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풍부해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행정 시스템, 법률 시스템,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치와 기록과 어떤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화의 지표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예. 이집트 문명은 이 강력한 파라오의 왕권으로 인해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죠? 이 나일강의 수리 사업을 하고 했던 그런 왕조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국가적인 의례가 있었던 반면에 또 왕조 내내 이 전반적으로 군사 활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평화의 지표는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황하 문명입니다. 약 4,000년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얼리토 이리두 문명을 보면 이 왕궁 궁전의 유적지가 있고 여기에 격자 도로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청동 공방이 있어서 청동 제기뿐만 아니고 청동 무기를 본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에서 청동 제조 공인을 제도적으로 양성을 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제사용 제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사용 제기로서는 이렇게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아주 날렵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삼조고의 어떤 형상을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연구가 돼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끼입니다. 청동 도끼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로서 청동 도끼를 사용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하 문명은 하상주 해서 하상 특히 하나라 상나라에 대한 전쟁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나라는 은어 발굴을 인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나타났는데 하나라는 아직 문헌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그저 좀 과장하고 없는 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구조선이고 또 용화문명이라는 이 거대한 문명이 사실은 북방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황하문명은 평화의 지표가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주 유적입니다. 이 중국 양쯔강에 있는 BC 3300년, 5300년 된 유적이에요. 수리 시스템이 있고 댐과 제방이 있어요. 의뢰형 제기들이 있습니다. 재단도 있고 옥기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다 이 무덤에서 발굴된 겁니다. 아마 부족장 왕의 무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오른쪽에 무력을 상징을 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 이 도끼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의례가 이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혔기 때문에 하나의 통치로 의례를 했다. 그래서 이 양주 유적도 비교적 평화의 지표가 높은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데스 문명입니다. 안데스 문명의 경우는 이렇게 피라미드형 플랫폼 마운드에 원형 광장 등 계획 도시가 있고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의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나 성각 그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의례용 어떤 건축이 발달
했다는 것, 무기가 없다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은 평화의 지표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화의 지표를 봤을 때 성곽이라든지 전쟁,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했다는 것은 유적에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평화의 지표가 이제 낮아지는 거고요. 전쟁 중에서 어떤 흉기라든지 어떤 전쟁의 그 유골에서 상처가 난 그런 흔적이라든지 또 집단으로 매장을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폭력의 지표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평화는 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 대비 생활, 재의 중심의 유물이 많이 나타나면 평화가 높다 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성 기반의 관계, 저수, 공공건축 비중이 왕을 위한 궁전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그죠? 이런 것보다 더 많다면은 공공성, 꼭 백성을 위한 그런 자원을 많이 썼다는 거기 때문에 평화의 지표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각 문명이 돼서 평화의 지표를 한 연구가 이제까지 없었고, 다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경향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나타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더스 하라파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면 군사, 폭력, 무기 이런 유물들은 상당히 작습니다. 대신에 생활 유물 그리고 제일 중심의 어떤 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수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일반 공공시설들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화의 지표가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잠정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아메리카 안데스 문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노르테치코라든지 카라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군사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무기가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생활 중심의 제의 중심의 그런 도구들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뼈로 만든 피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플랫폼 피라미드 수로가 있기 때문에 역시 평화의 지표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하, 홍산 중심의 문화입니다. 이 요하에도 이 군사라든지 폭력과 관련된 그런 흔적들은 비교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심의 유물들이 매우 풍부하고요. 제단, 여신상 등을 통해 가지고 공공성 중심의 제일 중심의 그런 문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화의 지표를 높다라는 정도로 했습니다. 어쩌면 매우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또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또 편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주 문화입니다. 약 5,500년 된 중국의 양쯔강에서 발견된 문화인데 성병이나 방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한 중간 정도, 폭력 지표는 낮거나 중간 정도, 제2의 엘리트 중심의 옥기가 풍부를 하고 무기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로 보고요. 공군 기반도 대규모 수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높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중간에서 높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주.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경우는 이집트는 뭐 북쪽 요새도 있고요. 피라미드 같은 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건축물도 있고, 대신에 이제 장래 제2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이렇게 평화의 지표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하 문명은 성곽 전쟁 기술이 굉장히 많아서 군사가 굉장히 높고 폭력의 주포도 중간에서 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기, 전차도 이게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화의 지표는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군사 보면 뭐 메소포타미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 그런 엄청난 많은 기록과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도 이 성벽에서 이 싸운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요. 무기와 관련된 유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공공성은 한 중간 정도로 봐서 평화의 지표로는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평화의 지표가 높은 데는 인더스와 한데스 문명이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되고, 요하 문명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거나 뭐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주 문화고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평화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세계 문명의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평화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평화 문명은 요하, 홍산 문명이 세계 최초의 평화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BC 4700년 전이지 않습니까? 6700년 된 거예요. 안데스 문명은 역시 아주 훌륭한 평화의 문명이에요. 그럼에도 BC 35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1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도의 인더스 문명도 아주 훌륭한 평화의 문명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2000년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평화의 문명은 이러한 평화의 지표를 계략적으로 조망을 봤을 때 우리 단군 조선의 문명의 뿌리가 되고 우리 문화 유적을 다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이 있는 요하, 홍산 문화가 바로 세계 최초의 평화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평화 문명을 이어간 후계국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의 평화 국가를 찾으려는 거예요. 네. 요하, 홍산 문명은 우리의 전승에 의하면 환국이 있었고 뭐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유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만 이제 몇 군데 전해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마치 그리스 로마 문명 예전에 트로이 문명 얘기했을 때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신화야 신화, 역사가 아니야. 그러고 했는데 바로 이 트로이 문명을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발견을 했습니다. 예,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트로이 유적지가 발굴됐거든요. 신화라는 것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역사인데 시간이 내려오면서 압축되고 거기다가 수많은 신적인 상상력이 들어가면서 부풀려지고 하면서 신화처럼 전해져 왔을 뿐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밝혀질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국이라고 있었죠. 네, 배달도 역시 제가 세계 최초의 문명 이야기 다음 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적 중심으로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을 이어받은 단군 조선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메르 같은 경우는 이 평화의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집트 문명도요. 양치가 문명은 어쨌든 간에 약간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은어, 이 중국에 있는 문화도 과연 우리의 문화와 얼만큼 공유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유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의 안데스 문명은 의례 중심의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를 일구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카 문명이 나중에 등장을 했죠.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잉카 문명도 굉장히 평화의 문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인더스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겐지스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을 일군 그 도시는 벽돌이거든요. 규격화된 벽돌인데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수초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숲이 황폐화돼 가지고 결국은 산사태가 나고 기후위기가 생기면서 결국은 그것을 떠나야 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겐지스로 가면서 그 기술과 공예와 정주의 어떤 전통이 결국은 남쪽, 그죠? 겐지스와 인도의 남쪽 그리고 남아시아의 문명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홍산문화가 이 당군조사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홍산문화에서 사실은 이제 황하 쪽에도 영향을 주고 또 황하에서 양쯔강에도 영향을 주고 또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배달국이 중국 대륙 혹은 동북아 쪽에서 결국은 당군조선으로 연결이 된 거죠. 네.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당군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당군조선이 그러면 제가 평화의 문화, 평화의 문명을 이어받은 그런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삼국 유사에, 그죠?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위서에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우리로 보면, 4300년 전에, 당군 왕금이 아사델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조선이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죠. 그죠? 그리고 또 고기에는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당군 왕금이라 하고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조선이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는 우리로 지금 보면 1000여 년 정도
된 거죠. 고려시대.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 산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에서 뭐 한 2500년 이상 이렇게 된 기록입니다. 거기에 동해 진해에 북해지우에 유국왈 유국명 왈조선이라 한다. 예, 동해안 북해, 이건 발해입니다. 발해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 한다 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세종 실록에도 나오고요. 뭐 여러 문헌에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를 세우면 도읍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도읍지. 조선의 도읍지가 어딘가 하는 그 기록을 이제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나라 낙사의 태평환우기에 하북성 노령현에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봉합을 받은 조선성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 시대에는 개성이 있고요. 거기에 또 성이 있고 강이 있었습니다. 예?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신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항상 우리 민족은 성과 강을 함께 끼고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선하라고 하는 또 기록이 또 나옵니다. 북송 무용총료에 천년된 그런 기록에 연경, 지금의 북경에서 중경, 내몽고 적봉시입니다. 지나가지고 고북구에 당도하기 전에 조선하를 지내서 간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북성 노령현과 적봉을 보면 조선성과 조선하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적봉이 바로 여기 산동성, 지금 여기 대련과 산둥반도를 끼고 있는 이 바다가 발해입니다. 발해 바로 위에 진앙다오시라고 하는 데 있죠. 바로 이쪽이 하북성 노령현입니다. 적봉이 어디냐고요? 적봉이 바로 여기 보면 조양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위에 칠펑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적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하가 이쪽이고 조선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군 조선의 도읍지가 바로 요 일대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만 가지면 뭐 한 50%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잠깐 그 요하문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 요하문명이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단군조선 문명하고 시대가 일치가 되는 데가 바로 하가점 하청 문화입니다. BC 한 2000년에서 한 500년 된 문화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가점 하청, 이 적봉이라고 하는 바로 그 근처에서 발견된 하가점 하청 문화의 청동기 초기 문화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 하가점 하청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요동과 우리 한반도에 전파한 어떤 기본이 되는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대표 유물, 고인돌과 비파형 동금이죠, 그죠? 하가점 하청 문화가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금, 적석층과 이제 주로 여기서는 제가 고인돌과 비파형 동금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비파형 동금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적봉, 그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한반도에 다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예, 혹시 제주도가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라도 들으면 비파형 동검이 있다는 얘기는 곧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K 문화가 지금 한창입니다. 제주도에서 그 문화가 한창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나라의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걸 유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인돌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더 많은 고인돌이 중국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 고인돌은 심지어 유럽에도, 영국에도,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다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리고 적석총이 우리 민족의 장례의식을 치를 때의 무덤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적석청이 이 중국에도 또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어떤 분이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산동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북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어떤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여화 쪽이지만 그 영향권은 어쩌면 산동에다가 이 북경 넘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단군조선만 하더라도 200년 안에도 수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2000년이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적석총과 고인돌은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살았다는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지내고 축제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를 추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집단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그런 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권력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기억을 하고 그런 기억을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성을 강조를 했다는 그런 문화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단군조선이 어떻게 그 넓은 영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구었는가 하는 것은 환웅족이 일단 중심이 돼서 곰토템, 웅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곰토템족과 연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군 왕금이 태어나면서 단군조선이 건국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범토템족이 함께 들어오고 이리토템족도 연맹이 돼서 세계 최초의 연맹국가가 바로 단군조선이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첫째는 하늘 숭배를 하는 환웅족은 심볼이 태양 혹은 새입니다. 왜냐하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령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소떼의 새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리고 곰과 범과 이리토템을 포용을 했다는 것이 요령성에서 금도금 장식물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위에는
거대한 새가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 아래에 왼쪽에 호랑이가, 아주 귀여운 호랑이가 있어요. 그리고 곰이 이렇게 그리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 넓은 기세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리는 몸 옆에 이렇게 있고요. 바로 이게 심볼인 거죠. 그런데 문헌에도 공자에도 논어에 나는 구이가 사는 군자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종실록이나 명나라의 오명지가 쓴 조선세기에도 구이군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9개의 이족들이 만나서 당군 왕검을 임금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문헌뿐만 아니고 이런 유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군조선의 이제 통치 이념은 결국은 제국과 제후국가 연대를 통해서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환웅족이 갖고 곰과 호랑이와 이리 토템을 포용을 하고 홍익인간으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 반전 평화를 주장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군조선이 2000년 동안 지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세계 최초의 최장의 국가가 또 당군조선입니다. 천지인의 어떤 조화 원리에서 하늘을 숭배하고, 그죠? 농사와 예와 악과 법을 잘 조율을 해서 이러한 것을 의뢰화를 하고 규범을 제도화를 하고 예약을 통해서 백성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해서 수리사업을 통해서 또 20분의 1 조세입니다. 중국은 5분의 1 조세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당군조선이 엄청나게 자비로운 백성을 위하는 그런 국가였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없었고 평화가 지속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경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 컨트리 인덱스가 6위이고 문화인력이 7위이고 문화유산은 현재 9위입니다. 앞으로 K 히스토리, K 필로소피, K 리터리처, K 피스를 통해서 쭉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결국은 이 평화 문명이라는 것은 제도와 의례와 기억이 만든 작동 시스템이거든요. 당군 조선, 우리 문화, 우리의 뼛속에 있는 DNA는 평화 국가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평화 문명의 기원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유산이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물 창고입니다. 21세기에. 그래서 이제는 평화 문명의 세계사를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됩니다. 전쟁의 세기 아닙니까? 지금 21세기. 그죠? 20세기도 사실 그랬고. 이 전쟁의 문명에서 평화의 문명으로 가는 길에 우리 K 문명이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K 평화 문명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5,000년의 그런 평화 문화 유산, 평화 문화 기록 유산을 세계유산 등재에 준비를 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의 후손이 우리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지도층에게도 얘기를 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의 나라, 평화의 문명에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강 워크숍이 바로 우리가 지켜왔던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 K 컬처, K 히스토리, K 피스의 어떤 유산, 역사, 철학, 문학에 대한 강좌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행복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할 그런 K 컨텐츠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